예, 그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성요건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점들을 봤는데 위법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법성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했었지만 위법성의 개념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정적 가치평가다. 그렇게 위법성의 개념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을 근거 짓는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적극적 규정은 없고 소극적 규정만 있다 그랬습니다. 자, 소극적 규정에 대해서 아까 그림을 그렸었죠. 앞에다가 동그라미 안에 21조 정당방위부터 여러 가지 개별적 위법성 조각 사유들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들과 관련돼 가지고는 큰 틀이 바로 사회상규다. 사회상규 안에 들어온 행위들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보면 되고, 핵심 사항은 결국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는 크게 보면은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봤지만은 객관적 정당화 요소는 결과반 가치를 상쇄시키는 거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행위반 가치를 상쇄시키는 요소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경우, 이럴 경우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과반 가치를 상쇄시키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행위반 가치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불법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불법의 실질이 탈락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객관적 정당화 요소는 있는데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우연방이죠. 반대로 얘는 없는데 얘만 있는 경우 우리가 이걸 오상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위법성 조각 사유들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고, 하나라도 없을 때는 결국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연방위 관련돼 가지고는 우연방위의 법적 효과, 즉 주관적 정당화 요소. 여러분들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얘는 결국 뭐다? 얘도 인식 플러스 의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고의가 인식과 의사로 되어 있듯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도 인식과 의사로 했다. 그럼 이 인식은 뭘 인식하는 거다? 객관적 정당화 요소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의사. 이걸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을 경우, 우연방이 있을 때 우리가 법적 효과를 어떻게 보겠냐 관련돼 가지고 기수범설과 불능미수 유추정설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견해들은 불능미수 유추정설입니다. 일부 교수님들이 기수범설을 취하고 있는데, 기수범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타당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수의 학설이 불능미수설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불능미수설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례형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만약에 앞에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고 우연방위에 있어서 불능미수설을 취하게 되면은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판례의 견해인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고 우연방위는 불능미수설에 의해도 무방하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상방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전착이라 하는데, 유전착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따로 나오느냐? 법전에 따로 나오지 않죠. 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피하기 위한, 무슨 그렇게 나오는데,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따로 논하지 않고 객관적 정당화 요소만 쭉 논하게 됩니다. 근데 객관적 정당화 요소는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그 행위가 상당성을 갖고 있을 때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관련된 것들을 법전을 통해서 쭉 쓰면 되죠. 정당방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상황 해서 뭘 한다? 방어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방어 행위가 상당성을 갖춰야죠. 이 상당성은 필요성과 사유윤리적 제한이다 하는 견해도 있고, 이 상당성은 독일에서 말하는 필요성과 다른 개념이다. 사유윤리적 제한도 그것과 다른 개념이다. 여러 견해들이 대립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1조 그렇게 보면 더 22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유난이 있는 상황에서 피난 행위를 하고 그 피난 행위의 상당성을 갖춰야 된다. 그때 상당성은 뭐다? 보균적, 보충성, 균형성, 적정성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구행위도 똑같죠.
자국행위도 법조문에 나온 대로 그대로 보면 돼요. 법정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가 상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21조, 22조, 23조까지는 상당성도 나오고 여기다 끼워 맞추기 편합니다. 근데 24조 피해자의 상당은. 피해자의 상당은 여기에 잘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성이란 말이 법조문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피해자 상당 관련돼 가지고는 처분 가능한 법익에 대해서 처분 가능한 법익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처분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상당성을 가진 경우만 피해자 상당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상당성이라는 게 법조문에 없지만은 제가 아까 동그라미 큰 그림 그렸을 때 결국 모든 위법성 조각사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가 필요하다기 때문에 그 의미로서 상당성이라는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우리 변호사 시험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사령 문제가 나올 때 위법성 조각사회들은 시험에 이때까지 잘 안 나왔었습니다. 잘 안 나왔었는데 그 이유는 뭐 크게 논할 필요가 없다는데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죠. 이미 작년에 그 2019년도 모의고사 3차 모의고사에 그 위법성 조각사회 중에 정당방위와 관련돼 가지고 21조 2항 3항에 관련된 논점들이 나왔었고 여러분들이 그런 논점들도 잘 체크를 해줘야 된다. 요즘은 이제 시험 자체가 뭐 로스쿨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뭐 기본 이론만 가르치자 하는 이런 추세였는데 요즘은 이제 옛날 사시하고 비슷하게 핵심 이론 중에서도 좀 중요한 거라면은 깊숙하게 들어가서도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데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는 이런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이 정도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책임 요소로 와야 되는데, 자, 책임 요소로 오면 어떻게 돼요? 책임에는 우리가 책임 능력, 그 다음에 책임 고의라는 게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법성의 인식이 있죠. 위법성의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 조각 사유로서 우리가 기대 불가능성, 기대 가능성 또는 기대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왜 책임 능력을 안 썼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 파트에서 나오긴 합니다. 교재를 보면 교재에 책임론 해놓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책임 능력이 나와요. 근데 책임 능력이 과연 책임의 요소입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책임 능력을 잘 읽어보면 책임 능력은 책임의 조건이냐 전제냐에 관련된 과거의 논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책임의 조건이다 하는 말은 책임 능력이 책임의 한 요소란 얘기예요. 근데 책임의 전제란 말은 뭡니까? 책임의 전제라는 건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어디 있는 거다? 이 위에 책임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 능력이 없으면 아예 필요 없고 책임 능력이 있을 때 책임의 요건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교재에 보면은 책임 능력 설명합니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위법성의 인식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책임에 보면 여기에 책임 고의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라는 게 여기 있다라고 나와요. 고의범에서는 책임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범에서는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 있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근데 책임론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주관적 주의무 위반은 책임의 요소이지만 과실범을 설명할 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했지만 여기에 요소라는 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책임 고의는 설명한 책이 있을까요? 없지요. 책임 고의? 없습니다. 왜? 책임 고의가 여기 있다고 처음 말한 사람이 독일의 예식 교수님이셨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책임 고의가 뭐다 얘기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걸 그냥 심정적 반가치로서의 책임 고의다. 심정적 반가치로서의 책임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정적 반가치로서의 책임 고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법성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저같이 고의의 이중적지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 입장에서는 여기에 책임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고의가 여기 있다는 게는 책임고의가 여기 있고 저 앞에 있는 것이 구성권적 고의고 고의는 이렇게 이중적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유전착을 설명할 때 법효과 제한적 책임소를 주장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론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책임고의가 없다고 푸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책임고의가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고의의 이중적지를 인정한 사람들은 유전착 문제를 시험 문제 못 냅니다. 저같이 책임고의가 없다. 책임고의라는 건 허상이다. 아무것도 없다. 고의는 저기 구성요건에 있는 고의 하나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유전착 문제를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따라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연구자 학문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어차피 명예훼손죄 가면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를 논할 때 이 유전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그러면 위법성의 인식이 나오는데 위법성의 인식이 뭐냐? 위법성의 인식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건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 이걸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위법성을 인식한다 할 때 이 위법성의 인식에서 말하는 인식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고의도 인식 플러스 의사라 했잖아요. 고의에서 인식의 대상은 뭐였습니까? 고의에서 인식의 대상은 객관적 구성권 요소였습니다. 자, 위법성의 인식에서 인식의 대상은 뭐예요? 이걸 고민 안 해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법성의 인식에서는 위법성의 인식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위법성이라는 자체가 인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의 개념도 뭐다? 그 개념도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이에요. 위법성의 개념이 뭡니까?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정적 가치평가. 즉 법질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평가를 했잖아요. 법질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쁜 행위다. 내 행위가 법질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인식. 그게 바로 위법성의 인식이고 인식의 대상은 여기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유전착 문제에 대해서 자꾸 혼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위법성의 인식에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의 인식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 내 행위가 몇 조 몇 항에 반하는지를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 그런 것들을 위법성의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나오는 또 하나의 개념이 나오죠. 그게 바로 위법성의 착오입니다.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위법성의 착오는 인식과 현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위법성의 인식은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어. 그걸 우리가 위법성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착오를 개념으로 설명하면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 그걸 위법성의 착오라 하고 이 위법성의 착오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정확히는 위법성의 착오에 관련된 학설이 대립이라고 보면 위법성의 인식이 체계적 지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뭐 배웠겠지만은 고전적 범죄론 체계에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임 요소였고 책임 요소 안에 있는 고의는 인식과 의사 플러스 위법성의 인식까지가 고의의 요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고의설이었는데 고의에서 인식과 의사가 절로 빠져나갔죠. 벨제를 이유로 목적적 범죄 행위를 이유로 빠져나간 다음에 위법성 인식이 독자적으로 나와서 이 책임 요소다. 이렇게 책임설로 나오는데 위법성의 인식조차가 없는 경우 그걸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판서를 해야 되는데 위법성의 착오가 종류가 많아지는데 뒤로 판서하기 힘드니까 위법성의 착오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앞으로 빼가지고 여기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위법성의 착오를 보면 위법성의 착오는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로 나눠지죠. 자, 직접적 착오라고 하는 건 뭐냐?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고 하는 인식이 있으려면 내 행위가 어딘가 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범이 있구나. 즉 직접적 착오라는 건 금지 규정을 인식 못한 겁니다. 아예.
내 행위가 어디 금지됐다는 걸 모르니까 위법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직접적 착오라고 그래요. 자, 간접적 착오는 뭐냐? 간접적 착오는 내 행위를 금지하고는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은 했어요. 근데 금지 규정은 인식했는데 내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어. 하지만 나한테는 내 행위는 허용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허용 규정을 오인한 경우, 금지 규정을 인식했지만 허용 규정을 오인한 걸 우리가 간접적 착오라 하고, 금지 규정 자체를 인식 못한 걸 직접적 착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직접적 착오의 유형에는 우리가 법률의 부직, 그 다음에 효력의 착오, 그 다음에 포섭의 착오, 세 개가 있다릅니다. 법률의 부지는 뭐예요? 법률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겁니다. 효력의 착오는 존재는 알았는데 자기한테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포섭의 착오는 존재는 알았고 효력도 알았는데 자기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간접적 착오는 금지 규정은 인식했지만 자기한테 허용 규정이 있다고 잘못 생각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 착오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위법성 조각, 허용 규정을 대표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가지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그런 조각 사유가 없는데 존재에 관한 착오,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한계에 관한 착오, 마지막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까지가 간접적 착오로 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의의 중적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전제 사실의 착오도 위법성의 착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착오가 직접적 착오나 간접적 착오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위법성의 착오라고 그러고, 위법성의 착오에는 존재, 한계, 간접적 착오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 위법성 조각 사유에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까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이 전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이 착오로 안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게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와 한계에 관한 착오만 보고, 이거는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제3의 착오, 즉 구성요건적 착오도 아니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은 제3의 착오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는 위법성의 착오라 그러고, 결국 기대 불가능성,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행위가 내가 적법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런 거 갖다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출 것이냐는 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대 불가능성은 여러분들이 판례를 통해서 기대 불가능한 행위가 무엇이냐를 봐야 된답니다. 자, 기대 불가능한 행위와 관련된 기대 불가능성, 기대 가능성을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봐가지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책임 조각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대 불가능성이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고 위법성에도 해당되고 책임에도 해당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변시를 위해서는 기대 불가능성은 책임 조각 사유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가지고 목이 잠기는데 물 한 잔 먹으면서 자, 이 정도 해가지고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여기서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착오와 관련돼 가지고 형법상의 착오가 여러분들은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상의 착오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식과 현실이 달라지는 경우, 어떤 평가 아니면 규범에 대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실제는 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은 죄가 돼요. 근데 자기가 인식한 거는 뭐다?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자기는 인식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극적 착오라고 합니다. 자, 현실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혼자 인식하기를 죄가 된다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적극적 착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착오를 이렇게 보면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 죄가 된다고 하는 적극적 착오, 그 다음에 사실 영역, 그 다음에 평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크게 4가지 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형법상의 착오론이죠. 자, 이 부분에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에 발생하는 착오가 뭐다?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착오가 바로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 이게 바로 위법성의 착오라는 거. 자, 그럼 이 부분에 발생하는 거, 이 부분에 발생하는 게 바로 불능미수, 불능범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발생하는 거, 이게 환각범이죠. 자, 여러분들 갑자기 저 양반이 저런 이상한 그림을 어디서 그리지? 이런 그림 처음 봤습니까? 이게 어디 나와요? 교과서에 나오죠, 다.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단지 군데군데 있는 걸 하나로 모아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면 아까 법적 효과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거는 바로 고의가 조각되는 겁니다. 자, 위법성의 착오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책임이 조각됩니까? 아니죠. 우린 책임서류에서 형법 16조에 있어서 우리가 형법 16조는 정당한 이유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책임을 조화시켜주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 형법은 원래 독일에서 들어온 책임설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건 회피 가능했다는 겁니다. 회피 가능했다면 책임을 감경해줘요. 근데 우리 형법은 16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책임을 조각하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책임을 인정하고 단지 이건 뭐다? 양형해서 감경해주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땐 책임이 인정되지만 양형해서 감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례형 문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땐 이거는 가점입니다. 가점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플러스 점수를 준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는 건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한 위법성의 착오. 제가 직접 처착오, 간접 처착오를 말했는데 그 위법성의 착오가 일어나면 법적 효과는 뭐다? 얘는 바로 고의조각이 되면 얘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책임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인정되지만 양형에서 감경하는 것으로 간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둬야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례 많이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알 수 있죠. 판례 보면 다음 중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는, 다음 중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례 많이 보고 외우면 되죠.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동안에 쌓인, 대한민국에 쌓인 정당한 이유와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교수들이 분석하니까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기준은 뭐냐?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위반한 규범이 형법 규범을 위반했다. 형법 규범을 위반한 건 뭐예요? 이때는 그냥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규범을 위반한 거는 그거는 자기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형법 규범에 위반된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때려도 된다. 형법에 폭행죄가 있는데 자기는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생각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근데 형법 규범이 아닌 특별법. 여기서 말하는 특별법은 뭐 폭처법이라든가 특가법이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행정형법을 말하는 거죠. 윤리적 색채가 없는 기술적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 색채가 강한 부분이고 얘는 윤리적 색채가 없는 부분, 기술적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행정형법을 말하는 거죠. 특별법 위반인 경우 어떻게 한다? 행정형법 위반인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뭘 따져봐냐? 자, 전문가에게 의뢰했냐는 겁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했으면 어떻게 해요? 의뢰해서 따랐으면 그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 전문가한테 의뢰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이유를 구별하고 있는 판례를 분석한 결과고, 이 내용은 제가 혼자 강의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형법 교과서에, 교수님들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풀 때, 사례 문제를 풀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의뢰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폭행했다. 형법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전문가라는 건 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법조 3륜에 해당하는 사람들, 판사, 검사, 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뢰하면은 의뢰하고 따라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 죄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착오라고 합니다. 근데 구성요건적 착오에 뒤집힌 경우, 불능미수는 뭡니까? 불능미수는 다른 말로 그래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얘기를 하죠. 왜 반전됐다 그러냐? 구성요건 착오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자, 저기 마네킹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람인 줄 알고 죽이려고 그래요. 총으로 빵 쏴가지고 마네킹 맞췄다 해도 살인죄가 돼요? 현실은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다 나는 죄가 된다고 인식한 거죠. 그 불능미수도 결국 하나의 착오이다. 단지 그와 관련된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하지만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유전착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정당한 이유를 이렇게 길게 썼지만 정당한 이유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 이걸 지우고, 자, 형법 16조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우 없는 경우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봤지만은 위법성의 착오는 우리가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로 나오고, 간접적 착오에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존재에 관한 착오, 한계에 관한 착오,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도 위법성의 착오로 봤어요. 근데 아까 제3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랬죠? 자, 고의의 융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제3의 착오로 보는 겁니다. 형법상의 착오는 사실 부분에 관련된 착오, 평가 부분에 관련된 착오인데,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는 그 어떤 착오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3의 착오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제3의 착오로 보는 게 바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전착과 관련돼가지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보면은 왜 유전착이 문제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이게 위법성 영역이고 여기에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이때 인식의 대상은 뭐다? 인식의 대상은 위법성이라고 했어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는 실제는 뭐다? 나눴을 때 구성요건은 사실에 관련된 착오고 위법성은 규범의 평가에 관련된 착오예요.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는 뭐다? 즉, 글이 좀 이상이 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에 관한 거든 한계에 관한 거든 전제 사실에 관련된 거든 다 뭐다? 다 위법성 영역에서 일어나면 엄격하게 처리하겠다. 그게 엄격 책임설입니다. 근데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제3의 착오로 보는 견해는 영역이 일어난 거, 위법성의 착오가 일어난 영역은 뭐다? 영역은 위법성 영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이냐 규범이냐, 사실의 착오냐 규범이냐 착오냐로 봤을 때는 전제 사실에 관련된 착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역에 관련된 착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가 대립하는 게 유전착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유전착 관련돼 가지고 엄격 책임설. 고의의 능력치를 인정하지 않는 저 같은 경우는 엄격 책임설을 취하죠. 엄격 책임설은 뭐냐? 위법성 영역에서 일어난 착오는 다 위법성이 착오다. 그것이 존재에 관한 것이든 한계에 관한 것이든 전제 사실에 관한 것이든 엄격하게 책임설로 따지겠다. 그게 엄격 책임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 책임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때는 결국 16조에 의해서 유전착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해결하죠. 자, 근데 책임설 중엔 제한 책임설이 있는데 제한 책임설이라고 그러고 제한 책임설 중에서는 누가? 유추적용설. 그 다음에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 있습니다. 자, 유추적용설은 유전착은 위법성 영역에서 일어났지만은 사실 부분의 착오이기 때문에 사실의 착오인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하자는 겁니다. 즉, 유추적용설은 뭐다? 유추적용설은 기본 사상이 구성요건적 착오. 이 구성요건 착오를 유추적용하자는 거예요. 자,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가 조각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추적용설이면 고의가 조각되는 겁니다. 단 과실이 있으면, 과실이 규정이 있으면 과실 범위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 유추적용설의 문제는 뭐냐?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전착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유전착 상황의 대표적인 것이 택배기사가 밤늦게 우리 집에 택배를 배달하러 왔어요. 근데 나는 도둑인 줄 알고 때렸습니다. 자, 택배기사 입장에서 봐보세요. 내 입장이 아니라. 나는 도둑인 줄 알고 때린 겁니다. 근데 도둑이 아닌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나는 뭡니까? 나는 유추적용설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해가지고 고의가 조각돼요. 때렸는데 고의가 없어집니다. 자, 그럼 맞은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내가 때린 행위가 고의도 없는 행위야. 고의도 조각되는 행위야. 형법상 범죄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정당방위 할 수 있어요? 정당방위 할 수 없고 막고 있거나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유추적용설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나오면서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 고의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핵심 사항이 뭐냐? 핵심 사항이 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그 다음에 책임고의,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고의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형법상의 고의는 이 두 가지가 인정될 때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전착 상황이라는 건 뭐냐? 택배 기사를 때린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택배 기사를 때린 행위는 어딘가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법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정적 반가치로서의 책임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전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에서 그래서 집주인의 반대편에 있는 행위, 택배 기사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 인정 가능하고,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는 행위예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집주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공범 종속성설에 의해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죠.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행위에서는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공범 성립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행위는 뭡니까? 결국 고의가, 책임 고의가 없어 전체 고의가 없는 행위로서 결국 고의가 조각되고 단 과실 규정이 있을 때 과실 규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 이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학설을 취하겠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게 뭐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엄격 책임설이 다수설이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엄격 책임설을 취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대비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대비해가지고는 어느 학설을 취하는 게 낫냐?
이 엄격 책임서를 취하는 게 훨 낫다는 겁니다.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 여러분들 보면은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여기에 고의를 뭐라 그래요? 이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라고 합니다. 내용은 인식과 의사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여기에 책임고의가 있다고 합니다. 형법상의 고의는 어디 있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돌아가신 예식 교수님이 처음 말한 예식 교수님이 말한 게 형법상의 고의는 고의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고의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는데 책임고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논거입니다.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을 비판하는 비판점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고의범이 왜 과실범으로 전환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의범이 왜 과실범으로 전환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은 저처럼 고의를 인식 플러스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식 플러스 의사라는 사람이나 둘 다 보여? 내용은 똑같아요.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뭐가 있습니까? 인식 플러스 의사가 있어요. 자, 의사적 요소가 있는데 이걸 과실범이라고 봅니다. 과실범 규정이 있을 때. 근데 과실범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의사가 없어야지, 의사적 요소가 없어야지 과실범인데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범을 보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고의범이 왜 과실범으로 전환될 수 없는지를 고의범이 왜 과실범으로 전환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거다. 그 담긴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 즉 의사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실범으로 전환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변시 시험에, 변호사 시험에 이 유전착 문제가 2번이나 나왔었죠. 2번이나 나왔는데 2번 다 누가 출제했느냐? 다 이 사람들이 출제했습니다. 엄격 책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첫 번째는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명예훼손죄 유전착 문제 시험 문제 있었고 하나는 폭행죄에서 유전착 문제를 냈습니다. 왜? 폭행죄에서 유전착 시험 문제를 낸 사람들은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뭐예요? 정당한 이유, 유무 따져가지고 폭행을 하는 행위는 뭡니까? 형법상의 위반되는 게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폭행장이 성립하고 양형에서 감경해 주는 겁니다. 근데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을 취하는 사람들은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을 취하는 사람들은 고의가 조각되지만 과실범 규정이 있을 땐 과실범을 처벌해요. 만약에 때려가지고 상해의 고의를 때렸다. 그럼 상해에는 과실죄가 있어요. 즉 과실치상죄가 있죠. 근데 폭행은 과실범을 처벌 안 합니다. 그럼 결국 때려놓고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도 처벌되지 않으므로 결국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죄 성립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엄격 책임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 폭행죄의 형태로 시험 문제를 또 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공범 성립이 가능하냐 문제까지 추가해서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학설을 취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취하면 되겠지만은 변시에 답안을 쓰겠다. 사령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명확하게 쓸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형법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